영국 대처 총리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독도를 탈환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선전포고.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종말을 앞당기는 비참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는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내뱉은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그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주권 행사를 영유권 침탈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선 의원 시절 그녀가 기고했던 이대로라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되어버린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드러난 극우적 망상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해당 글에서 그녀가 언급한 영국 대처 총리의 포클랜드 분쟁 사례는 현재 일본 지도부의 전략적 수준이 얼마나 조잡하고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독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처 모델의 차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군사 강국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먼저 다카이치가 언급한 포클랜드 전쟁과 독도 상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군사학적으로 무지한 처사입니다. 1982년 당시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했던 아르헨티나는 본토와 섬 사이의 병참선 유지에 실패했고 기술적으로도 영국 해군의 핵잠수함 전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실효적 지배 지역이며 해군 제1함대와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이 24시간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발동해 영토를 탈환하고 싶어도 평화헌법이라는 법적 족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방공망과 현모, 시리즈로 대표되는 초정밀 타격 미사일 전력을 돌파해 물리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주장하는 의연한 대처라는 표현 뒤에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의 구조적 무력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도발을 반복하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어들여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저열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 못한 일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외교적 발악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인의 땅을 두고 타인과 재판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을 운운하며 탁상 위에서 항의를 이어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자원에 조사하고 최첨단 해안감시 레이더 체계를 강화하며 지배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더욱 냉철한 군사적 억제력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행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론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안보 강화이지만 그 속내에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 독도 탈환을 위한 군사적 옵션을 확보하겠다는 야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입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꿈꾸며 주변국을 자극할수록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방어를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는 상징적 전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1cm라도 침범하는 순간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건 전면전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의 이러한 패턴을 완벽히 읽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산정하고 독도를 제물로 삼으려는 다카이치의 전략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우리가 독도에서 행사하는 주권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된 완전한 지배입니다. 일본이 포클랜드의 환상에 빠져 군사적 모험주의를 꿈꾸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동해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중심을 확보하며 일본의 해산 교통로를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급함이 비명을 지를수록 독도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는 더욱 견고해질 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국의 국교가 있는 한 자위대를 동원할 수 없다는 정부 견해 때문에 대응책이 한정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설령 그 족쇄가 풀린다 한들
대한민국의 철벽 방어선을 뚫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들이 독도에 대해 아무런 실권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영토의 주인은 떠들지 않습니다. 오직 빼앗으려는 자만이 소란을 피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러한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독도의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자위대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의 작전적 고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망언은 일본 국내 정치용 쇼에 불과하며 국제 무대에서는 일본의 품격과 신뢰도를 깎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그들이 탈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섬멸이라는 단어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될수록 한일 관계의 냉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이라는 변수를 상수로 두고 보다 차원 높은 국가 안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그 전략의 시작점이자 일본의 군사적 야욕이 꺾이는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전력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 그들은 포클랜드의 승리가 아닌 아르헨티나의 참패를 독도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고이즈미와 같은 강경파들이 판을 짜는 작금의 상황은 일본을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영토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어 일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번지고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일본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에 중거리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여 대만, 유사시 개입을 공식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겉으로는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화약고로 밀어넣는 자승자박의 극치입니다. 다카이치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요나구니 섬의 미사일 요새화 계획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맑은 날이면 대만 육안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초근접 거리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저속 순항 미사일조차 10분 이내에 요나구니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지표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를 방어적 배치라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핵심 해상 진출로를 차단하려는 공격적 잠재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자극하며 일본 열도 전역을 중러 전력의 타격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사건은 일본 자위대 보내는 명확한 경고장입니다. 레이더 조사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겠다는 실질적인 공격 의사 표시이며 이는 중국 항모 전단인 리아오닝함이 오키나와 서쪽을 디귿자 형태로 포위하듯 기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긴급 발진을 반복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설계한 섬오전의 늪에 빠져드는 꼴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거대한 해상 포위망 안에서 질식해가는 중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러시아 변수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이 지역을 군사 거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대응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가 단순한 양안 관계를 넘어 러시아의 극동안보 계산서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중러 전략안보 협의를 통해 왕이와 쇼이구가 만나 식민 침략을 미화하려는 움직임과 군국주의 부활에 맞서겠다고 공동 선언한 것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안보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안보 이슈가 역사 전선과 결합되는 순간 이는 외교적 타협이 불가능한 체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개입론이 중로를 하나의 강력한 반일 블록으로 묶어 세우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러한 자멸적 행보를 냉철하게 관조하며 우리만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며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사이 한국은 동해와 서해에서의 작전, 임계치를 정밀하게 관리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압박카드 역할을 자임하며 스스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제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중로의 연합 압박에 밀려 오키나와 인근 해역의 통제권을 상실해가는 동안 한국 해군은 독도와 이어도를 잇는 전략적 거점을 더욱 공고히 하며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강대강 구도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레이더 조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자는 신중론이 상당했다는 사실은 자위대조차 중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에 극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장관을 필두로 한 강경파들은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 사건 발생 9시간 30분 만에 이를 전격 발표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안보 정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들었으며 국내 여론과 군의 체면 때문에라도 중국의 도발에 더 강하게 응수해야 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만 개입 시나리오는 일본 열도 전체를 중로의 미사일 표적판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의 미사일 부대는 중국의 공격 명분만 제공할 뿐 실제 분쟁 발생 시 일본을 보호할 방패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안보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펌핑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파시즘의 재림으로 규정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일본이 빠져나갈 출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그들이 믿었던 미국의 지지조차 흔들리기 시작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불러온 이 거대한 폭풍은 이제 일본의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행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던 안보 논리가 근본부터 붕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항모전단의 디귿자 포위망 형성과 일본 자위대가 노출한 기술적 심리적 한계는 일본이 주장해온 강력한 안보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오키나와 본도와 미야코 섬 사이에 해역에서 벌어진 상황은 현대 해전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완벽한 전략적 패배였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리아오닝함을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은 오키나와 열도를 세 방향에서 에워싸는 이른바 디귿자 포위 기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투기와 헬기의 이착륙이 100회 이상 포착되었다는 방위성 발표는 중국이 이미 일본의 핵심 방어선인 제1열도선을 종이장처럼 관통하여 언제든 일본 배후를 타격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긴급발진원으로 통해 대응했다고는 하나 이는 거대한 고래의 움직임에 당황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정수리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기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사건은 일본 국방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레이더 조사는 단순히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탐색, 레이더와 달리 화력 제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는 현장 대응 능력을 상실한 채 상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무려 9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조차 사태를 공개했을 때 닥쳐올 중국의 추가 보복과 자국 군사력의 미천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무력함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은 서해와 동해에서 발생하는 주변국의 KADIZ 무단 진입이나 도발적 기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9시간 넘게 내부 눈치를 보며 신중론과 강경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 전력을 전개하는 정교한 지휘 통제 체계를 가동합니다. 일본이 레이더 조사를 당하고도 비공식 채널을 통한 항의 따위의 나약한 소리를 내뱉는 동안 한국은 압도적인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전력을 통해 상대방이 감히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도발을 통해 노린 것은 일본의 대응,
매뉴얼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아오닝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오키나와 동쪽 해역까지 진출하여 일본의 방공망을 유린한 행위는 유사시 일본의 지몬 전력이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반접근 슬래시 지역 거부 전략의 실천적 시연이었습니다. 일본은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 몇 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이는 중국 항모전단의 입체적인 공격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본 자위대의 조기 경보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은 중국의 최신형 제15 전투기와 항모 타격 그룹의 파상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사실은 고이즈미 장관이 리더십 과실을 위해 강행한 이번 발표가 오히려 일본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혀버렸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실질적인 군사적 보복 수단이 전무합니다. 국내 여론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지만 자위대의 실력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일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외쳐온 보통 국가화와 군사 배국화가 실제 전력 증강이 아닌 정치적 수사에 치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조용히 독자적인 항공모함 전력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구체화하며 일본처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힘의 투사 능력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신들이 보호받는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 전력과 해양 전력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고립된 성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항모가 일본 열도를 에워싸고 레이더 조사를 통해 미사일 발사단 주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매달려 지지를 구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무능력은 일본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다카이치 행정부의 지지율을 지탱하던 안보 보수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부 결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판을 키웠던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전술적 패배와 전략적 고립만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일본이 자랑하던 해상 통제권은 이제 중국의 허락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이 9시간 30분 동안의 침묵 끝에 내놓은 비명 소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좁아진 출구 끝에서 일본이 마주하게 될 다음 시련은 그들이 유일한 생명줄로 믿고 있던 미국의 태도 전하라는 더욱 가혹한 현실입니다. 중로 전력적 안보 협의를 통해 도출된 반일 운동 전선의 형성은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버려온 도발들이 오히려 일본의 목을 죄는 거대한 역사적 정치적 올가미로 변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12월 2일 중국의 왕이와 러시아의 쇼이구가 만나 조율한 전략 안보 협의의 내용은 일본 외교사에 기록될 만한 재앙적 사건입니다.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결과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일본의 식민 침략 미화 움직임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공동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목이 일본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중러가 일본의 안보 정책을 단순한 영토 분쟁 차원이 아닌 역사와 체제의 문제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안보 이슈가 역사 전선으로 번지게 되면 이는 협상을 통한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악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내뱉는 모든 말들이 중러에게는 전쟁 범죄의 재현이라는 강력한 반격, 명분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대만 문제와 독도 인근의 긴장 상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중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일본을 미국의 지시에 따라 공격 잠재력을 펌핑하는 군사 거점이라 비난한 것은 일본의 군사화가 러시아의 극동 안보 계산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과 함께 대륙 세력을 봉쇄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대 핵강국을 하나의 단단한 결속체로 묶어주는 공공의 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급한 우경화 행보가 동북아시아에서 중러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일본 열도 전체를 대륙 전력의 집중 타격권으로 밀어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러의 역사적 단죄 프레임에 갇혀 외교적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승전국의 지위와 평화 애호국이라는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부정과 독도 도발로 인해 주변국의 공분에 사고 있지만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면서도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국방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러가 일본을 향해 식민 침략 미화라는 날선 비판을 퍼부을 때 그 화살이 대한민국으로 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전략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일본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이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진정한 키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러의 안보 협의문에 담긴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맞서겠다는 표현은 유사시 일본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까지도 정당화하겠다는 암묵적인 경고입니다. 일본은 요나구니 섬이나 오키나와에 미사일을 배치하며 방어력을 높였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중러 연합 전력이 동해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전략적 중심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이 안보를 외칠수록 주변국은 군사적 동원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일본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는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 늪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의 치명적 실수는 주변국을 한꺼번에 자극하면 일본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의 개입 가능성 언급은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방향으로 묶어 세웠고 일본이 빠져나갈 출구를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유일한 우군인 미국조차 일본의 극단적인 행보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죄책감과 안보적 무능함이 결합된 일본의 현주소는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중러의 결속이 강화될수록 일본은 더욱 미국에 매달리겠지만 이는 일본의 대외 의존도를 높여 스스로의 주권을 훼손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는 한, 중, 러의 연합 압박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영원히 동북아시아의 문제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곧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던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킨 결정은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의 뒤통수를 때리는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냉혹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레졸루트 드래곤 2025 합동훈련을 계기로 배치된 타이폰 시스템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공방 일체형 무기 체계입니다. 사거리 18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중국 연안의 주요 군사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은 훈련 종료 후에도 이 시스템이 상시 배치되어 자신들의 대만 개입 전략을 뒷받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미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망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자마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믿고 강대강 구도를 유지하기에는 일본의 전력적 판단력이 지나치게 미숙하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워싱턴의 맹정한 계산이 깔린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본의 기대를 더욱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경고를 날린 것은 물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의 강력한 관계를 과시하고 베이징 방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배치했던 핵심 전략 자산인 타이폰 시스템을 먼저 거둬들인 것은 대만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중국과의 협상 카드를 확보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리인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현실은 언제든 폐기 가능한 소모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배치와 철수에 일희일비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현무 시리즈를 비롯한 독자적인 고위력 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확충하며
외부의 간섭 없는 타격 능력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제 무기 체계 상시 배치 여부에 국가 안보의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국방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여 주변국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전략적 판단력이 부족한 일본보다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을 동북아시아에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재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듯 요청했다는 보도는 일본 외교의 비참한 현주소를 상징합니다. 동맹국의 공개적인 지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본 내부에서 거세질 만큼 일본은 현재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보복을 방관했던 미국의 선례를 떠올려 본다면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시작된 이번 중일 갈등에 미국이 개입할 명분은 더욱 희박합니다. 일본은 미국을 믿고 주변국의 패악질을 일삼아 왔으나 정작 위기의 순간에 미국은 일본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타이폰 시스템의 퇴장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이동을 넘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에 목을 매는 구걸 외교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의 기틀 안에서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며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신들이 주도하는 강대강 대결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전략자산 철수는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며 일본 경제를 정조준한 중국의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본의 사이다 발언이 가져온 통쾌함은 찰나에 불과했으며 중국이 실행에 옮긴 히토류 및 중요 광물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 통제 조치는 일본 산업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히토류 보복 조치는 과거 한한령 당시 한국이 겪었던 수법보다 훨씬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통제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와 검사 그리고 서류 심사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정밀 유도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망이 막히는 순간 일본이 자랑하던 제조업의 경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설익은 강대강 외교가 불러온 경제적 재앙이며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킨다는 최악의 정책 결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 사드 사태 당시 한국에 가했던 압박과 유사하다고 분석하지만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절망적입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보복에 맞서 시장 다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일본이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이러한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중국이 일본의 경제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리가 내뱉은 망언의 대가를 일본의 기업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본의 비참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이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동남아시아와 호주,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다변화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대체 소재 개발을 통해 중국의 자원, 무기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내성을 키웠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수출 절차 지연에 발을 동동 고르는 동안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첨단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실책이 부른 경제적 공백을 한국이 실리적으로 점유하며 국가 경쟁력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일본 내부의 경제 결속력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을 위해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잡은 다카이치 행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일본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민관이 합심하여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실리를 챙기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허세로 경제를 망치는 사이 한국은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보복은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일본의 첨단 기술 패권을 해체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는 이토록 처참합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원자재 수급 불능으로 인한 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력을 근본부터 갉아먹는 암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이다 발언의 취기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은 이미 일본의 숨통을 조일 올가미를 완성했습니다. 공급망의 붕괴는 일본이 그토록 강조해온 군사력 증강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할 것입니다. 최신의 전투기와 미사일 생산에 들어가는 특수합금과 전자부품의 원료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본이 외치는 군사 대국화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고요하면서도 강력하게 실리를 움켜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파고가 몰아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전략적 자율성과 일본의 외교적 표류는 국가 운명의 수준 차이를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가장 고요하듯 주변국들이 강대강 대치로 서로의 국력을 소모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그 한복판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안보와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구걸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의 비명을 지르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가진 전략적 유연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미국의 대중압박 최전선 기지로 설정하며 테러를 차단했지만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일본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견고한 축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및 러시아와의 잠재적 경제 레버리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고난도의 복합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며 스스로 전선을 확장할 때 한국은 적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극대화하는 손자병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며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전략적 승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일본 자위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제 타이폰 시스템이나 토마호크 미사일의 배치 여부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며 미국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안보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현무호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하여 주변국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외세의 의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일본이 외치는 군사대국화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 위세라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물리적 억제력입니다. 특히 경제안보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첨단 산업의 가동 중단을 걱정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반면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전 세계로 다변화하고 기술 자립화를 이룩하여 어떠한 자원 무기화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경제 체질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주변국의 폐악질을 일삼다 스스로의 경제적 혈맥을 끊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동안 한국은 냉철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주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허세로 국부를 탕진할 때 한국은 매실을 다지며 미래 패권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판과 외교적 위상 또한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동북아시아의 문제아를 자처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인류 보편의 평화 정신을 수호하는 선진 강대국으로서의 품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과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 양강의 충돌 지점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정교한 줄타기는 전 세계 외교가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 결속을 꾀하는 19세기적 수법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갈등을 관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21세기형 스마트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작금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준비된 국가와 준비되지 않은 국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영향력은 급격히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 혼돈의 시대를 기회로 삼아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중국의 보복에 전전긍긍하는 동안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의 몰락은 단순한 정권의 실패가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독도를 탐내고 대만 문제에 참견하려 해도 대한민국이 구축한 거대한 전략적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중심축은 도쿄가 아닌 서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 엄중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비참한 몰락의 풍경일 것입니다. 다카이치 행정부가 주도한 조급한 우경화와 안보 도발이 초래한 결과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파산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비참한 결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이 굴복하고 미국의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요나구니 섬, 미사일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린 대가는 일본 열도의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대륙 세력의 거대한 군사적 압박과 해양 세력인 미국의 냉정한 국익 우선주의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웠던 강한 일본이라는 구호는 이제 자국의 산업을 마비시키는 경제 보복과 동맹국으로부터의 외교적 소외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일본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이 마주할 미래는 더욱 참혹합니다. 일본 자유대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정작 중국 항모전단의 포위망과 레이더 조사 도발 앞에서는 아무런 실질적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출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핵잠수함, 건조 논의와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며 일본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고도의 군사적 비대칭, 우위를 점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국가 안보를 구걸할 때 한국은 자체 기술로 완성한 거대한 미사일 권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보수 세력이 꿈꾸던 군사 대국화의 꿈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방력과 전략적 지혜 앞에서 한낱 일장춘몽으로 끝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보복은 일본 첨단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원자재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며 정부의 무책임한 외교 노선을 질타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경제 조건을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허세의 대가로 국부를 탕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일본과의 국력,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시기하며 바라봐야만 하는 처량한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러연합전선이 일본을 식민 침략의 가해자이자 테머의 파괴자로 규정하여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일본의 극단적인 행보를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일본을 지켜주기보다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외교적 외통수 상황에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미화하고 영토 욕심을 부리던 오만함은 이제 일본을 국제사회의 미아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주변국들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의 안보 모험주의는 일본의 국운을 꺾어버린 역사적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독도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도발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불러온 이 거대한 안보 재앙은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차분하고 냉철하게 우리의 실리를 챙기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일본의 몰락 위에 대한민국의 주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벌이는 모든 도발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이제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되었고 우리의 외교적 지혜는 일본의 얕은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좁아지는 출구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당당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며 그 끝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국가로서 역사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마주한 비참한 결말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정당한 결과이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도래했습니다.